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3부에서는 항상 여러분들께 오늘 하루 뉴스 정리해드리는 시간 갖고 있죠. 정변 브리핑 시간인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근데 이게 날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침에는 추운데 낮에는 덥고 오늘은 또 비도 잠깐씩 아까 비 왔잖아요. 왔어요. 네. 비 왔는데 이건 뭐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 옷을 어떻게 입고 다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럴 때는 사실 얇게 여러 겹이 되게 중요해요. 그렇긴 그렇죠. 근데 얇게 여러 겹을 입으면 네. 이게 사실은 겨울에 그렇게 입는 게 제일 좋다거든요. 보온이 훨씬 잘 된대요. 네네. 예. 근데 지금은 좀 더울 것 같아가지고. 아니 얇게 뭐 10겹 이렇게 입는 게 아니고 한 3개 이렇게 입고 넘어지면 못 일어날 정도로. 그냥 입고 벗고 하는 거 한 개 더 정도 챙기면 좋지 않을까. 그런 거죠. 근데 진짜 어떻게 갈피를 못 잡겠어요. 이 맞아요. 너무 요새 날씨가. 근데 이게 10월 말인데 이렇게 근데 있잖아요. 참 사람이 기억이 얄팍한 게 작년에 어땠는지 기억이 안 나요. 기억나요?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이렇게 춥진 않았던 것 같다. 뭐 춥지는 이런 생각? 않다고? 이렇게까지 춥진 않았던 것 같다. 추워요 지금? 아니 작년이요. 작년에 그렇죠? 올해가 더 춥다는 거예요? 네. 체감은 그런 것 같아요. 난 반대로 올해가 더 더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이 이렇게 왜곡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보통 추운 시간대에 많이 다녀서 더 그런가 봐요. 이게 사람의 기억이 이렇게 왜곡이 되고 이게 사실 시간도 되게 주관적인 개념이거든요. 맞아요. 시간 객관적으로 우리가 오늘 지금 6시 14분 10초 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객관적인 것 같죠. 근데 시간 원래 주관적입니다. 그렇군요. 옛날엔 사신들이 어떻게 하고 갔는지 아세요? 중국에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사신이 왔다. 그럼 다 갈 때 그래요. 매화꽃이 3번 피고 지면 그때 우리다 이러고 가거든요. 네. 그럼 어디에 기준으로 매화꽃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매화꽃인지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은 북쪽은 매화꽃이 빨리 늦게 필 거고 남쪽은 빨리 필 거고 어디 그러네요. 기준이냐. 네. 중국 기준이냐. 옛날에 그 정도로 사실 시간의 개념이 그렇게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외국에 좀 이 정글이 많은 특정 국가 제가 지칭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데 사는 사람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게 뭐냐면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근데 브리핑 들어가래요 지금. 들어가야지 그러면. 오늘 그러면은 국정원 얘기부터 해보죠. 네. 예. 국정원 지금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에 일부 병력이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 근데 이거 보니까 이동한 것 같은데 민간 트럭 타고요. 네. 국정원이 지금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정원에서 비공개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는데 여기에서 국정원이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라고 여야 간사가 직접 밝혔습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에서 일부 병력은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 있는데 거기에는 고위급 장성도 포함이 된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병력 이송은 진행 중이고 그리고 러시아군이 북한군에게 또 같이 소통이 돼야 되니까 러시아 군사 용어 100여 개 정도를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러시아어 북한군이 굉장히 어려워한다라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어서 이 소통 문제는 해결이 되는지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지금 국정원은 올해 12월까지 북한군 1,900명 정도가 파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앞으로의 도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나 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있다라면서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이야, 근데 이게 지금 북한군 파병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참 걱정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국정원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경호 수위가 격상됐다. 이게 암살 위협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경호 수위를 격상했다고 하는데 공개 활동이 작년에 비해서는 현재까지 60% 올해 더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살을 의식해서 따로 차량을 운용하고 드론 탐지 장비도 도입하는 등 경호 수위를 더욱 올리고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우상화 조치도 지금 강화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주체 연호 사용은 중단하고 해외 파견된 인력들의 이 선대 김정일, 김일성 문헌을 대신해서 김정은의 혁명 역사 이런 걸 강조하면서 독자 우상화 조치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보면 뭔지 아세요? 권력은 이 부모 자식 간에 날 수 없다라는 거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복 형도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고모부도 죽이고 연장선상이라고 바라보면 되겠죠. 근데 김주의 지위가 격상됐다. 제가 이거는 좀 전에 박지원 의원한테 여쭤봤는데 이거 어쨌든 지위가 격상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격상된 정황이 좀 있습니다. 국정원이 밝힌 내용을 보면 김주애가 노출 빈도를 조절해 가면서 이 당 행사까지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고 최근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보좌를 받는 등 이런 걸로 봤을 때 지위가 일부 격상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고요. 러시아와 대사와 직접 대화를 나누거나 김정은 위원장과 김주애가 둘이 있는 투샷 사진이 공개된다거나 아니면 전담 경호원을 대동하고 있어서 이 김주애에 대한 확고한 입지가 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국정원장 지내셨던 분이 김주애는 후계자가 아닐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 하나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죠. 근데 어쨌든 격상은 됐네요. 자, 여러분 독도 관심 많으시죠?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죠? 이게 명예주민등록증 아니에요 결국은 이게? 네. 독도 가보셨어요? 울릉도도 못 가봤어요. 저도요. 저도 못 가봤어요. 근데 울릉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게 기후에 따라서 잘못하면 너무 묶이기 때문에 그게 바쁘면 잘 못 가게 되죠. 네, 맞습니다. 저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제 공항 생겨요 거기. 맞아요.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독도 명예주민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독도에 방문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게 뭔지 잘 아실 겁니다. 저희는 방문을 못해서 지금 모르는 것 같은데 독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고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이 독도 명예주민증이 2010년에 시작이 됐는데요. 독도를 이제 방문한 사람들에게 발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울릉도 항로 여객선 운임이나 울릉군 관내의 각종 관광지 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까지도 주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경상북도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제 28일 어제까지 이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 건수가 2798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연간 발급 건수가 제일 많았던 게 2022년인데 그때는 16,000건 정도였으니까 훨씬 뛰어넘는 수치가 발급이 됐고요. 지금까지 이 독도 명예주민증을 가진 사람은 1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상북도와 울릉군에서는 이 독도 명예주민증 발급하는 시스템이 좀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인터넷 모바일 발급 시스템을 최적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모바일 명예주민증 발급까지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독도 당연히 우리 땅이고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독도를 우리가 실효적 지배하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전 세계에 영토 분쟁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미국하고 캐나다도 영토 분쟁하고 있고 그러니까 영토 분쟁은 많아요. 그런데 실효 지배하는 곳이 결국은 이기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또 이런 혜택이 있다니까 이거 모바일 발급하면 저래도 받고 싶어요. 같이 가실래요? 이거 좋죠. 지금 방송에서 말하셨으니까 지키셔야 돼요. 이렇게 사람을 엮는구나. 나 이거 오부 식구 얘기했는데 알겠어요. 날씨 좋을 때 주말에 한번 저희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 가시죠. 갑시다. 그 광주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빛고울. 그렇죠. 빛의 고울.
근데 광주가 진짜 빛의 고울이 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았죠. 거기에다가 요번에 한강 작가 또 노벨 문학상 받았죠. 와, 그런데 기아까지 우승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와, 이건 진짜 대한민국의 빛이에요. 예? 진짜 그래서 빛고울이었군요. 저 몰랐는데.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자, 어제 한국 시리즈 다들 보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아 타이거즈가 삼성 라이온즈를 누르고 7년 만에 통합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통산 12번째로 한국 시리즈 정상에 섰는데 어제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이 한국 시리즈 5차전 경기가 진행이 됐고 7대5로 기아가 이겼는데 짜릿하게 또 역전승을 거두면서 경기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종합 전적 4승 1패 기록하면서 2017년 이후에 7년 만에 정규리그와 한국 시리즈 통합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프로야구 역대 최다 우승팀이기도 한 기아는 팀 통산으로는 12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게 됐습니다. MVP의 영예는 이 한국 시리즈 5경기에 모두 출전해서 맹타를 휘두르며 아주 좋은 타율을 기록한 김선빈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근데 역시 우리는 또 이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우승 배당금 규모가 또 엄청나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우승 배당금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저도 사실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한국야구위원회 KBO에 따르면 이번에 기아에게 지급될 올해 배당금의 규모는 약 52억 5천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52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KBO 리그 규정 47조에 이 돈을 나누는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요. 포스트 시즌 입장 수익 중에 행사 진행에 들어간 재반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5개 팀이 나눠 갖게 되는 건데요. 네, 먼저 정규 시즌에서 1위를 한 팀이 이 배당금의 20% 가져가고 또 남은 액수를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 50%, 그다음에 준우승팀이 24%, 플레이오프에서 패한 구단이 14%, 준 플레이오프에서 패한 구단이 9%. 복잡하네요. 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배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배당금 규모가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것이 올해 포스트 시즌 때 한국 시리즈가 벌어들인 입장권 수익이 엄청나기 때문이거든요. 146억 원의 수입을 거둬들이게 됐는데 2012년에 이때 사실 역대 수입 최고액이었는데 그때가 103억 9,222만 원이었으니까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입장권 수익을 거둬들이게 된 셈입니다. 그래서 146억 원 중에서 재반 비용 40%를 제외하면 남은 금액이 87억 5천만 원이 되고 기아는 정규 시즌 1위를 차지해서 17억 5천만 원, 그리고 또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해서 35억을 또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2억 5천만 원이다. 그리고 또 있어요. 뭐요? 이 모기업이 주는 보너스. 그러니까 기아가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보너스를 만약에 상한선만큼 모기업 기아에서 지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52억 5천만 원에 더해서 수십억 원을 더 받게 돼서 총 78억 8천만 원 규모의 배당금과 보너스가 지급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거 선수들의 n분의 1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거까지는 여기 규정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우리의 또 관심사 아니겠어요? 야, 이게 선수들은 얼마를 가져가나? 예, 이런 거. 선수들 이런 거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는데요.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고생들 많이 했고. 그리고 뭐 아무래도 스포츠 선수들 같은 경우에 자신의 땀 흘린 만큼 가져가는 건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예, 그래서 좀 이분들이 앞으로도 좀 사회에도 기여도 하고 예, 일종의 로또보다는 훨씬 모합니다만 정말 야, 이 우승할 만해요. 네. 예. 그리고 어쨌든 지긴 했지만 끝까지 노력한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에게도 그렇죠. 박수를 보냅니다. 스포츠야 뭐 이기고 지는 건 다음 문제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골프용품 살 땐 딜팡!